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세상은 이미 달려가고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지고 휴대폰 화면에는 수십 개의 알림이 떠 있고 머릿속에는 해야 할 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은 전혀 움직일 기미가 없습니다. 눈꺼풀은 여전히 무겁고 손가락 하나 들어 올리기가 버겁습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마치 바위가 몸 위에 얹혀 있는 것처럼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분명히 할 일은 많습니다. 출근 준비도 해야 하고 밀린 과제도 처리해야 하고 사람들과의 약속도 지켜야 합니다. 머리로는 뚜렷하게 알고 있는데 마음은 도무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눕고 싶다라는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 뿐입니다. 이때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 곧잘 자책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게으를까? 정신을 못 차린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이럴까? 그러나 곰곰이 들여다보면 이건 단순히 게으름이 아닙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의지와 행동이 끊어진 상태, 바로 무기력입니다. 무기력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에게도, 늘 활기차던 사람에게도 예고 없이 스며듭니다. 마치 불이 꺼진 방처럼 갑자기 어둠이 찾아와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순간을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사회는 늘 부지런함과 생산성을 미덕으로 삼고 조금만 멈춰서도 뒤처진다고 말하니까요. 그래서 무기력은 곧잘 숨기거나 죄책감으로 덮어버립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볼까요? 누구나 그런 날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켜놓고도 한참 동안 화면만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는 날, 해야 할 전화를 미루고 미루다 결국 하지 못한 날, 친구들의 연락조차 답하기 힘들어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외면한 날, 이건 특별히 나약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인 순간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무기력한 순간이 찾아올 때 너무 자신을 몰아세우지 마세요. 그것은 실패나 부족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내 마음과 몸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기력의 그림자를 무조건 부정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삶의 가장 평범하고도 무거운 순간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오늘은 이 무기력에 대해 철학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혼동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무기력과 게으름의 차이입니다. 언뜻 보면 둘은 비슷해 보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미루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모습이 같으니까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하고 싶지 않아서 미루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는 것보다 드라마가 더 재미있어서 책을 미루는 것, 운동을 나가는 것보다 침대에 눕는 게 더 달콤해서 운동을 미루는 것, 이것은 게으름입니다. 마음은 분명히 다른 활동에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하기 싫다라는 명확한 감정이 있고 그 대신 선택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반면 무기력은 다릅니다. 하고 싶어도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알아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눈앞에 책을 펼쳐놓고도 글자가 하나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운동화를 신어야지 하면서도 몸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일어나지 못하는 것, 드라마나 유튜브를 보면서도 즐겁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도 공허하기만 한 상태, 이것이 무기력입니다. 차라리 게으름은 욕망과 의지가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무기력은 욕망의 방향 자체가 흐릿해지고 의지가 증발해버린 상태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시작하려 하지만
커서를 깜빡이는 문서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시간을 흘려보낸 적, 해야 할 전화를 걸기 위해 번호를 눌러놓고도 발신 버튼을 끝내 누르지 못한 적, 혹은 방 안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서도 휴대폰을 켜서 영상을 보자니 재미가 없고 책을 읽자니 집중이 되지 않고 그저 공허한 시간을 보내는 적. 이런 순간은 게으름이 아니라 무기력의 얼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무기력에 빠지는 걸까요? 머리로는 분명히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는데 왜 몸은 따라주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생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이 오래전부터 붙잡아온 문제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크라시아 AKRASIA, 즉 의지 박약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 모순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옳은 줄 알면서도 옳지 않은 선택을 하는 이유,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이유를 고민했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라면서도 동시에 이성이 무력해지는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철학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조차 충실하지 못할까? 왜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는 이렇게 깊은 간극이 존재할까? 무기력의 경험은 바로 이 질문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합니다. 우리는 알지만 알면서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기력이 단순한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간 조건의 일부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반드시 경험하는 상태이며 그렇기에 철학자들은 오래도록 이 문제를 사유해 왔습니다. 우리가 무기력 앞에서 좌절하고 자책하기보다 왜 나는 이럴까? 라는 질문을 품는 순간 이미 철학적 사유의 문턱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무기력은 결코 수치나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모순이자 철학이 시작되는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게으름은 나를 유혹하는 즐거움으로부터 비롯되지만 무기력은 나 자신조차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낯선 공허에서 비롯됩니다. 이 낯설과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멈추게 하는가? 바로 이 질문이 철학의 질문입니다. 일상의 무기력 속에서 우리는 삶의 본질에 대한 사유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붙잡는 순간 무기력은 단순한 정지가 아니라 새로운 사유와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무기력은 단순히 마음이 나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 현상은 고대 철학부터 현대 심리학까지 오랫동안 사람들을 괴롭히고 동시에 철학자들의 사유를 자극해온 주제였습니다. 철학은 언제나 이렇게 일상의 문제를 붙잡고 거기서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먼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떠올려 볼까요? 그는 인간이 합리적인 동물이라고 말하면서도 인간이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에 주목했습니다. 이 모순을 설명하기 위해 그는 아크라시아, 즉 의지박약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그게 옳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눈앞에 닥치면 오늘은 그냥 쉬자라는 생각이 이성을 이깁니다.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 시험이 다가오는데도 공부 대신 SNS를 켜는 학생. 이것이 바로 아크라시아입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의 틈, 그 틈이 바로 무기력이 또 다른 이름이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문제를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라고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욕망과 이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무기력은 그 갈등 속에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무기력은 특별한 실패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조건에 따라오는 현상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니 우리가 무기력할 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라며 자책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 상태이니까요. 그렇다면 현대 철학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20세기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쓰러져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인간이 살아갈 힘을 잃는 이유는 단순히 육체적 피로나 고통 때문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라는 것이었습니다. 프랭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 우리가 무기력에 빠질 때 그 근원에는 단순히 에너지 부족이 아니라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지? 이걸 해서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질문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회사에 출근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그 일이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의미도 주지 못한다면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시험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그것이 단순히 점수를 위한 것일 뿐, 더 큰 의미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의지는 쉽게 꺼져버립니다.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무기력을 이성과 욕망 사이의 균열로 보았고, 프랭클은 그것을 의미의 부재로 보았습니다. 관점은 다르지만 두 사람의 사유는 공통된 메시지를 줍니다. 무기력은 단순히 나의 나약함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본질적인 조건 속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무기력은 더 이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개인적 실패가 아니라 철학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보편적 경험이 됩니다. 철학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답답한 경험을 개인적 문제에서 인간적 문제로 확장시켜주는 것. 그러면 우리는 덜 외로워집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틈을 경험하는구나. 그렇게 무기력은 더 이상 숨겨야 할 그림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무기력은 단순히 의지가 약하거나 마음이 나약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뿌리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원인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바로 피로, 목표 상실, 그리고 비교와 좌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을 단순한 게으름으로 오해하지만 사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피로가 숨어 있습니다. 매일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을 하고 업무에 치이고 퇴근 후에도 끝나지 않는 집안일이나 과제를 처리하다 보면 몸과 마음은 서서히 달아갑니다. 휴일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또다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나 버립니다. 충전되지 않은 배터리로는 휴대폰이 작동할 수 없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분명 해야 한다고 외치지만 몸은 움직일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 그래서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내게 되고 심지어 좋아하던 일마저 귀찮아집니다. 피로는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자신에게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지? 라며 화를 냅니다. 하지만 사실은 게으른 게 아니라 단순히 너무 지쳐 있을 뿐입니다. 무기력은 종종 쉼이 필요하다는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목표의 상실입니다. 인간은 왜 해야 하는지를 알 때 비로소 움직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잃어버리면 어떤 행동도 동력을 얻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하면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하니까라는 동기만으로는 쉽게 지칩니다.
그 공부가 자기 삶과 어떤 의미로 연결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같이 출근하고 업무를 처리하지만 그 일이 자신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지, 어떤 꿈과 연결되는지 보이지 않을 때 일은 그저 끝없는 반복으로만 느껴집니다. 결국 몸은 움직이지 않고 무기력만 커집니다. 빅터 프랭클이 말했듯이 인간은 삶의 의미를 잃을 때 가장 쉽게 무너집니다. 단순히 생존을 위해 혹은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움직일 때는 에너지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자신만의 목표와 연결되어 있을 때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무기력은 어쩌면 우리에게 묻는지도 모릅니다. 너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니? 그것은 진정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니? 세 번째 뿌리는 비교와 좌절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SNS를 켜면 친구들은 멋진 여행을 다녀오고 새로운 자격증을 따고 성취를 이룬 모습만 보여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득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비교는 곧 좌절로 이어지고 좌절은 곧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노력해도 남만큼 되지 않는다는 생각, 이미 뒤처져 버렸다는 불안감은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때 무기력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자존감의 붕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비교 속에서 움츠러들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실제로 뒤처졌다는 느낌이 더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가둡니다. 그러나 사실 비교는 끝이 없고 타인의 삶은 언제나 완전히 알 수 없는 일부일 뿐입니다. 결국 무기력은 타인의 그림자와 스스로 만든 상상에 눌린 결과이기도 합니다. 무기력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그것은 피로, 목표 상실, 그리고 비교와 좌절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됩니다. 피로는 몸과 마음을 잠식하여 더 이상 움직일 힘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목표 상실은 해야 할 이유를 잃게 만들어 행동의 동력을 차단합니다. 비교와 좌절은 자존감을 무너뜨려 스스로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무기력은 게으름이 아니라 인간의 조건과 환경이 빚어내는 복합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기력할 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라고 자책하기보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길래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걸까? 라고 묻는 편이 더 현명합니다. 그 질문은 단순한 자기 비난을 넘어 삶을 다시 성찰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기력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기력 속에 계속 머물러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삶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우리는 결국 다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세 가지 철학적 통찰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 가장 어려운 일은 거창한 결심입니다. 이제부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겠다. 한 달 안에 밀린 일을 다 끝내겠다. 이런 다짐은 무기력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되어 우리를 다시 눕게 만듭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아주 작은 행동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무기력에 빠진 순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책 한 권을 다 읽겠다는 목표 대신 책장을 펴고 첫 문단만 읽는 것, 집을 대청소하겠다는 결심 대신
눈앞에 컵 하나만 싱크대에 가져다 놓는 것. 이런 작은 행동이 쌓일 때 우리는 점차 멈춰 있던 삶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거대한 변화는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된다. 무기력은 큰 일을 하지 못해서 생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작은 일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길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언뜻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의 언어 습관은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흔히 해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운동해야 한다, 공부해야 한다, 청소해야 한다. 하지만 해야 한다라는 말은 곧 압박이 됩니다. 마치 누군가가 우리 등을 떠밀고 있는 것 같아 오히려 반발심이나 피로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럴 때는 문장을 살짝 바꿔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운동할 수 있다. 나는 공부할 수 있다. 나는 청소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의무라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의무는 무겁지만 가능성은 가볍습니다. 이 언어의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 큰 변화를 만듭니다. 가능성을 강조하는 순간 우리는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주체로 서게 됩니다. 이처럼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말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지? 라는 자책 대신 나는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말을 자신에게 선물해 보세요. 철학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대화이니까요. 세 번째 길은 지금의 무기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기력이라는 감정을 없애야 할 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부정할수록 무기력은 그림자처럼 더 짙어집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삶의 불안, 공허, 무의미 같은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조건이라면 피하려 하지 말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무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무기력하다라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순간 무기력은 더 이상 나를 삼키는 괴물이 아니라 그저 내 안에 잠시 머무는 손님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의 마음은 늘 한 가지 상태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활기와 무기력,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며 우리를 이룹니다. 그렇다면 무기력은 단순히 실패의 징표가 아니라 인간다움의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나는 무기력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러나 동시에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존재다. 이 자각이 우리를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길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스토아 철학처럼 작은 행동에 집중하는 것, 자기 언어를 바꿔 해야 한다 대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실존주의자들처럼 지금의 무기력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이 세 가지는 거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건넬 수 있는 작은 철학적 태도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태도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기력이라는 주제를 따라 걸어왔습니다. 게으름과는 다른 무기력의 얼굴, 아리스토텔레스와 프랭클이 던져준 철학적 사유, 그리고 피로와 의미 상실, 비교와 좌절 속에서 무기력이 자라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행동, 언어의 전환, 존재의 수용이라는 철학적 태도를 통해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길을 함께 모색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무기력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회복을 위한 신호입니다. 몸과 마음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알려주는 경고음, 그리고 잠시 멈춰 서서 다시 숨을 고르라는 요청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장거리 주행을 하다 보면 기름을 채워야 하고 엔진을 쉬게 해야 합니다. 인간이라고 다를까요? 무기력은 우리 안의 엔진이 이제는 조금 쉬어가라라고 속삭이는 시간입니다. 또한 무기력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멈춰 서는 순간은 괴롭지만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지쳐 있는지, 왜 의미를 잃었는지, 무엇이 나를 올가매고 있는지를 성찰하게 됩니다. 이 성찰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는 진짜 나를 다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기력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오히려 무기력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침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나무가 겨울을 지나야 다시 꽃을 피우듯이 우리도 무기력이 시간을 지나며 또 다른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기력이 찾아올 때 어떻게 자신을 일으켜 세우시나요? 혹은 무기력한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이 채널을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경험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기력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존재이고 삶은 늘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